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내 친구인 홍조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야. 이름이 홍조사인 건 아니고 나도 그렇지만 그 친구의 취미가 낚시라 빛자 별볼일 없는 실력에 서로 홍조사니 김조사니 하며 높여 부르는 신용을 하는 거지. 하여튼 한 달 전쯤인가 이 홍조사한테서 낚시 스팟 구걸이 오더라고. 사실 나는 그리 내키지 않았어. 이 홍조사라는 놈이 워낙 이기적인 놈이라 낚시 포인트를 받아 먹을 줄만 알지 제 건 풀지도 않는 데다가 한 두어 번 소개해준 저수지에 베스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즐겨 찾던 떡붕어 낚시 포인트가 죄다 베스 천지가 돼버렸거든. 이 베스라는 놈이 낚는 손맛 하나는 끝내주는데 번식력이 워낙 좋고 다른 물고기를 죄 잡아먹는지라 암수 한 쌍 풀어놓으면 어느 낚시터든 간에 그 꼴이 돼버려. 당연히 그 흙내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리도 없으니 저 혼자 손맛 보겠다고 근처 생태계 다 파괴하고 지는 질리면 땡. 그러니 내가 무슨 포인트를 소개시켜주고 싶겠어. 그러다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살목지라는 데였지. 원래도 습지라 여름엔 독사독충 천지인데다가 스산에서 물은 맑고 자리도 좋은데 다들 좀 꺼려하는 포인트였거든. 난 좀 그런 자리는 피하는 편이라 어차피 가볼 일도 없겠다 싶어서 거길 소개해줬지. 홍조사는 GPS를 찍어보더니 아주 난리가 났대. 거기가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근처 사진만 보면 딱 좋은 포인트거든. 당장에 지 차에다가 루어며 낚싯대를 챙기더라고. 아마 당장 그 주 주말에 홀로 차를 타고 내려갔나 봐. 낮에 집안일 처리하고 저녁이 다 되어서 도착한 저수지 물이 그렇게나 좋았대. 당장 포인트를 잡아서 찌를 들이우고 싶었지만 중랑까지 내려간 마당에 밤새 운전해 돌아올 생각은 없었으니 우선 야행할 준비가 우선이었지. 다행히 여느 저수지와 다르게 주변이 평평해서 물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텐트를 치고 고페리며 버너, 고체 연료를 꺼내고 라면부터 끓여 잡섰다더군. 1인용 원터치 텐트라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도 그새 해가 졌는데 그게 또 절경이었다나 뭐라나. 배도 채웠겠다. 텐트 안에 펴둔 침낭에는 핫팩도 몇 개 채워뒀겠다. 이제 본격적인 밤이 되었으니 그때까지 바짝 달아있던 몸을 이끌고 홍조사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대. 그런데 이게 웬걸.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물가 여기저기에 떡붕어며 다른 물고기들이 수면을 건드리는 게 보였는데 희한하게 밤이 되니까 잠잠하더라는 거야. 까맣게 가라앉은 수면에 아무리 찌를 던져봐도 입질이 전혀 없었대. 처음엔 이것저것 낚을 생각에 신이 나있던 홍조사는 대번에 입이 툭 튀어나왔지. 혹시 물 아래로 가라앉았나 싶어 물 바닥까지 들이우는 루어로 미끼를 바꿔봐도 입질이 없었대. 이놈이 인성은 더러워도 낚시엔 제법 소질이 있어서 같이 털을 잡는다 치면 나보다 한 배 반은 더 잡는 놈인데도 시계를 보니 그때쯤이 밤 9시 정도였대나? 이 정도로 공칠 것 같으면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 쉬는 편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야, 이 연병할 놈아! 홍조사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가 욕지거리를 하며 내려오더래.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차 옆에 차려둔 텐트를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막 쥐고 흔들더라는 거야. 홍조사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지. 다 늙은 노인네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새 사방에 텐트 고정용으로 박아둔 핀이 반 이상 튀어나온 상태였대.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남의 텐트를... 오메, 이 넋 빠진 놈이 해놓은 꼴 보게. 이 정신머리 쏙 빠진 놈이 나 누군 줄 알 생각 말고 얼른 꺼져. 여기다가 문 꺼놓고 있으면 무슨 손님이 들 줄 알고. 홍조사는 그래도 나이 꽤나 드신 양반이니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래. 그새 핀이 다 빠졌는지
텐트는 꼴조채로 들썩들썩하고 결국 홍조사가 거의 밀치다시피 할머니를 떼어냈지. 이놈이! 아유, 좀! 왜 남 낚시하는데 와서 난리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뭐나 된다고? 할머니는 그 뒤로도 한참이나 치근거렸대. 텐트를 잡고 흔들면서 당장 나가라는 둥 오살할 잡놈이라느니 온갖 욕적을 섞어서 거의 30분 가까이 말이야. 그쯤 되니 홍조사도 슬슬 노인네 나이값 쳐주는 것도 짜증이 났지. 결국 이놈도 할머니한테 맞대거리를 하면서 대들었나 봐. 아, 이 연병을 놓친 내가, 씨. 당신이나 썩 꺼져. 회 쳐다 죽일 놈이! 가요, 좀. 에이씨, 운수가 사나울라니까, 별. 아무리 성질이 사나워도 노인은 노인인지라 홍조사가 아예 본격적으로 대들고 드니 아까처럼 악다구니는 못 부리더래. 한참이나 서로 눈만 흘기면서 시건덕대던 노인네는 결국 획소리 나게 몸을 돌리고선 올라가 사라졌다더군. 괜히 성질에 불붙은 홍조사만 손해였지. 손맛이라고는 한 번도 못 봤지. 이러고 소란을 떨었으니 밤낚시도 글렀고 시계를 보니 얼마나 징하게 난리를 부렸으면 10시가 다 돼 가더라는 거야. 결국 홍조사도 다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자 싶은 기분이 되었지. 물론 그 한밤중의 난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는데 낚싯대들을 거두려고 도로 자리를 잡았던 물가로 내려와 봤더니 예비용으로 펴놨던 두 번째 낚싯대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야. 아까 물에 반쯤 담궈둔 채로 뒤쳐 올라갔을 때 돌 사이에 끼인 것 같더래. 우라가 치미는 속을 간신히 삭히며 가슴팍에 달아놓은 미니 랜턴을 켜려는데 얼레 이것도 목통이네. 그쯤 되니까 이 홍조사도 성질이 막 뻗쳤지. 아닌 밤중에 웬 미친 할망구랑 시비는 붙었지. 물 흐르는 개울도 아닌데 대체 무슨 수로 낚싯대는 저 검은 물속에 박혔는지. 아휴, 18하며 돌뿌리를 걷어차고는 물에서 꺼내뒀던 메인 낚싯대 하나만 접어서 텐트로 들고 들어갔대나. 어차피 이 오밤중에 사람도 없겠다.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이면 나와서 뽑을 속셈이었대. 물론 자러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 그 할망구가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고정용 피는 다 뽑혀서 저수지 쪽으로 입구를 열어놨던 텐트가 다 돌아가서 언덕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아예 반바퀴가 돌아가 버린 거지. 비닐에서 꺼내 던지기만 하면 펴지는 1인용 텐트라 늙은이 힘으로도 그만큼 움직여버린 거였어. 원래 같으면 당장 핀을 다시 박아서 고정을 해야겠지만 낮에는 맑았던 날씨가 구름이 꼈는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제 손에 든 낚싯대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것도 불가능했대. 열이 뻗친 홍조사는 그래 될 대로 돼버려라 싶은 심정에 비싼 낚시 장비들만 대강 모아다가 차에 갖다 두고는 그대로 텐트로 들어가 버렸다나. 어차피 바람도 거의 없고 사방이 평평하니 굴러떨어질 염려는 없었으니까. 물론 성질이 난 와중이니 한동안 시근덕거렸지만 그게 또 나름 운동이랍시고 잠은 금방 왔더래나봐. 침낭에 던져뒀던 핫팩이 그새 따끈하게 달아올라서 그럭저럭 잠자리도 편했고. 근데 잠들고서 한 몇 시간은 지났을라나. 아직 사위가 캄캄한 와중에 이 친구가 등이 너무 베기더라는 거야. 척척하고 딱딱한 게 등에 계속 닿아있으니 핫팩이 다 소용이 없도록 거슬리더래. 아이씨 뭐야 하고 잠에서 깨봤더니 자기가 텐트 구석에 등을 기대고 옆으로 잠들어 있더래. 원래도 똑바로 누워선 못 자는 타입이라나. 아마 어디 나무에라도 등이 닿았나 몽롱한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침낭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가 없더란 말이지. 주변은 확 트인 평지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었잖아. 만약에 텐트가 굴렀으면 자기가 그걸 모를 리 없고 뭔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침낭에서 나가긴 싫고. 결국 한쪽 손만 뒤로 뻗어서 자기 등을 비기고 있는 그 딱딱한 거를 더듬더듬 만져봤지. 굵기는 아마 발톱 정도는 될까. 물가에 사는 어린 나무들보다는 좀 더 굵었는데 단단한 정도를 보면 그것보단 좀 더 나았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걸 봐도 나무 같진 않았다나 봐. 그리고 더듬던 손이 바닥 근처까지 가니까 뭔가 턱 잡히더래. 그건 발이었어. 납작하게 펴진 모양. 손끝에 닿는 텐트 너머 발톱의 감촉까지 확실했지. 뭐지? 근처 주민이 텐트 펴진 거 보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상해보니 너무 이상하잖아. 발톱이 만져지는 걸 보면 맨발이란 소린데 아무리 늦여름이라도 물가 주변은 추우니 맨발은 말이 안 돼. 거기다 등을 베기던 것은 홍조사의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빼곡했거든. 그럼 못해도 10명 가까운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건데 뭔가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고 잠이 확 깬 홍조사도 슬쩍 눈을 떴지. 얇은 노란색의 텐트 천 너머로 살짝, 아주 살짝 밝아진 기미가 들어오더래. 아마도 해 뜨기 직전이었던가 봐. 차마 움직이거나 뒤를 돌아보진 못하고 침을 꼴깍 삼키면서 가만히 눈만 떴는데 닫힌 텐트 문 구석에 뭔가 보이더래. 환기용으로 아주 조금만 열어놓은 지퍼 구석에 손가락 4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 살점 같지 않게 혈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퉁퉁 부른 손가락 4개가 텐트 문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야. 사방이 깜깜했으면 아주 몰랐을 텐데 오히려 서서히 햇볕이 산마를 넘는 와중이라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것이지. 그리고 곧 지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 손가락이 텐트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소리가. 저렇게 잡고 있으려면 아마 밖에서 아예 누워있어야 할 텐데 대체 어떻게 힘을 주는 건지 노란색 텐트 천이 사정없이 일그러졌대. 문을 열려는 것도 아니야. 단지 그 조그마한 틈새를 잡고 고정되지 않은 텐트를 통째로 잡아당겨서 돌리려는 거였어. 지익지익하고 서서히 텐트가 돌아가고 정신줄을 놓고 누워있는 홍조사의 등에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여러 둥근 기둥이 연달아 부딪혔어. 자기 등 뒤에만 서 있는 줄 알았던 그 청체물을 사람들이 아예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그러고 넋을 놓고 있던 와중에 손에 잡혀 벌어진 텐트 틈으로 점점 바깥 풍경이 변하더래. 조금씩 텐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기가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숨죽이고 있던 것도 내팽개치고 홍조사가 정신없이 일어섰어. 근데 뭘 어떡해? 자기도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것 아니면 아예 텐트를 붙잡고 돌리는 손을 어떻게 막아? 그렇게 어버버하는 사이 점점 저수지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홍조사가 문으로 달려들었지. 저 손가락만 떼어내면 된다는 생각이었대. 조그만 텐트를 가로지르듯 몸을 던지고 물에 푹 젖은 지점토 반죽처럼 축축하고 탄력없는 살점이 홍조사의 손에 닿았어. 힘을 주면 뭉그러질 것 같은 감촉에 소름이 돋던 것도 잠시. 바닥에 엎어져서 손가락을 떼어내려고 힘을 주는 홍조사의 눈이 뭔가와 마주쳤어. 벌어진 텐트 문 너머로 아마도 손에 쥐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말이야. 손이 당기는 자세에서 예상한 것처럼 옆으로 누운 얼굴이었대. 손가락처럼, 아니 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퉁퉁 불어서 거의 낡은 축구공처럼 부푼 얼굴. 탄력 없이 울퉁불퉁 불기만 한 젖은 살점이 푹 젖어서 물을 뚝뚝 흘리는 채로 옆으로 누워있더래. 시체처럼 퍼런 얼굴이 어느새 다 돌아서 저수지와 마주보는 텐트 문 너머에 바짝 붙어있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확
손가락을 떼어내려고 그걸 붙든 홍조사의 손을 잡아당겼다대.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한낮이었다나 봐. 등이 욱신거려서 눈을 뜨고 보니 이게 웬걸. 분명히 텐트 문도 닫고 침낭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었었는데 대체 무슨 영문인지 텐트는 다 벌어져서 저 멀리 뒹굴고 있고 자기는 돌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나 봐. 꼭 누구한테 끌려 나온 것처럼 양팔이 앞으로 당겨진 채 엎드린 몰골로 말이야. 그제서야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구나 싶었던 홍조사가 정신없이 짐을 챙기는데 그 와중에도 잠들기 전에 돌부리에 걸렸던 예비용 낚싯대가 떠오른 거야. 불이 나게 달려가서 꺼내보니 마치 걸린 적도 없다는 듯 훅 들리더래. 그런데 그 물고기 모양의 플라스틱 루어 끄트머리에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길이도 서로 다른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얽혀져 있더래. 2번 볼 있나? 비싼 낚싯대고 나발이고 비명을 지르면서 내던져 버렸지. 다시는 여길 오나봐라. 이를 딱딱딱 떨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홍조사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대. 잘 들어가지도 않는 텐트를 억지로 구겨서 비닐에 넣고 있는데 텐트를 거둔 자리 주변에 길게 젖은 자국이 있었대. 꼭 사람 한 명이 가로로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로 말이야.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아파트 경비실과 이 빌어먹을 놈의 아파트와 그 빌어먹을 놈의 인력 파견업체까지 모조리 폭파시켜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우울한 눈으로 내려다본 스마트폰 속 캘린더에는 몇 번이나 되새겨 쓴 디데이 날짜가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앞으로 2개월을 더 버텨야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뭐 솔직히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진 곳에 있는 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벌이도 파견직인데다 숙식하며 혼자 경비를 봐야 하는 탓인지 짭짤했다. 물론 이 한창 젊은 나이에 신혼인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좀 서럽지만 그 정도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신축한 건물은 노후한 곳도 특별히 더러운 곳도 없어서 관리가 편했고 주민들은 모두 얌전하다. 근처에 군부대 간부용 숙소로 세워진 만큼 남자들은 매일같이 일찌감치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며 그들과 결혼한 여성들은 묘하게 남편의 계급에 따라 자동으로 나뉜 체계 덕에 보통 사람들보다 온화한 것이다. 아이들도 거의 없다. 아이가 있을 만큼 나이가 지긋한 고위 간부들은 애초에 다른 곳에 이미 자가가 있는 만큼 이곳 군간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거의가 신혼이거나 아직 아이가 없는 초보 부부들이다. 오죽하면 날 여기로 파견 보낸 인력 파견 업체는 오히려 나한테 수수료를 더 받아도 될 정도의 꿀 근무지라고 소개했다. 물론 그건 사실이다.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은 아마 전국을 다 뒤져도 손에 꼽을 것이다. 다만 내게 이렇듯 고난과 시련을 안기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죽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난 곧 일을 하러 갈 때임을 깨닫고 몸을 일으켰다. 저녁 9시. 하루에 2번 있는 정시 순찰 시간이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 경비실 문을 나서자마자 멀찍이서 이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저씨, 제발 그만 좀 오시라니까요. 다 늦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소란 떠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인상을 팍 찡그린 채 바닥에 천을 깔고 올려진 온갖 제기를 손으로 정리하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뒤에서 한창
태평소를 불고 북을 치던 악사들이 손을 멈추자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주위. 나는 대강 물건들을 치워버리고는 날 노려보고 있는 남자의 행색을 훑었다. 사실 이제와 훑고 말 것도 없다. 지난 넉 달간 몇 번이나 보아온 사람이다. 저 뻘겋고 펄은 원색의 무복도, 이마에 두른 흰 천도, 희게 칠한 분 너머의 주름진 늙은 얼굴도 이젠 신물이 난다. 너야말로 그만 좀 해. 죄를 올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럼 하다못해 낮에 와서 하시던가요. 밤 9시에 무슨 제사야 제사는. 밤마다 당신 제사 지내는 백이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신물이 난다고. 나는 짜증스럽게 맞대가리를 찔렀다. 이 징글징글한 노인네는 무당이다. 그것도 이 근처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 무당. 아마도 대부분이 반겨왔던 이 아파트의 건축을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며 틀림없이 지난 몇 개월을 통틀어 내가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다. 본디 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이곳엔 야트막한 산이 있었다. 거의 언덕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으며 특별히 무슨 유서 깊은 시설이나 문화재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산. 다만 쥐뿔나게 이곳을 들락거리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 무당 할배였단다. 자기가 조상 대대로 기도를 이어오던 그런 곳이라나. 당연히 건설 부지가 설정되고 산이 밀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노인은 필사적으로 그걸 막으려 들었다. 제사를 이어가지 않으면 뭐 뱀이 깬다나 어쩐다나. 솔직히 말해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요즘 세상에 무당도 가당차는데 뱀이 깬다고? 당연히 건축 계획은 노인의 가엾은 바락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고 마침내 산의 일부분을 깎아 평탄화하는 작업 끝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그러자 노인은 이번엔 제사를 지내서 뱀을 달래야만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지난 4개월 동안 한 주 건너 한 번씩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쪽인 백이동에서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주 혼쭐을 내주던가 아니면 아예 제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좋으련만.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아온 노인답게 경찰도 대부분 어려워하는 데다가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제사하려 드는 장소에 뭘 놓으려 들면 그것도 동네에서 반대가 들어온다. 소위 시골 유지라는 것이다. 군부대가 있을 만큼 산골 오지인지라 그 같은 토박이 주민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결국 그때마다 내가 진제를 내며 나서야만 했고 번번이 부딪힌 끝에 나는 존중할 만한 노인에서 시끄러운 노인네로 그의 존중 단계를 낮춰버렸다. 진짜 지겹지도 않아요. 여기 땅 주인도 아니라며. 아니 무슨 권리로 사람들 자해할 시간에 이렇게 불길한 짓거리를 하냐고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타지놈이. 여기에는 뱀신님이 계신다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서 땅에 풍향을 주시지만은 제사가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갈무리 해뒀던 제사상을 걷어차버렸다. 자그마한 개다리 소반과 천, 제사용 노그릇 따위가 힘없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따위 헛소리를 몇 달간 들어줘야 했던 나는 거의 노이로제에 다다르고 있었다. 오죽하면 노인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날이면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질 지경인 것이다. 4개월을 참아줬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해. 나는 날 노려보는 노인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발길질을 했다. 이참에 달려들면 차마 팰 순 없으니 몇 대 맞아주고 고소를 해버릴 생각이었다. 이놈!
이 천벌 받을 놈. 그래, 니놈 하자는 대로 해보자 어디. 그러나 노인네는 내게 달려드는 대신 피가 몰려 시뻘건 얼굴을 하고 자기가 데려온 악사들을 향해 손짓했다. 노인네와 마찬가지로 날 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각기 악기를 갈무리하며 일어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시뻘건 눈으로 내게 일갈한 노인은 곧 물건들을 챙겨 사라져버렸다. 아, 체기랄. 진작 이렇게 할걸. 나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한 기분에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다. 그동안 그래도 노인 대접한다고 봐줬었는데 일찌감치 내 성질을 보여줬어야 했나 보다. 흥겨운 기분으로 순찰을 마치고 난 경비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주 혹시나 싶어 나가본 백이동 방향엔 아무도 없었다. 난 그제야 완전히 홀가분한 기분으로 순찰을 돌았다. 근처의 상가라고는 편의점 건물뿐인 주변은 고요했고 내가 사랑하는 정적이 주변을 감쌌다. 애초에 남들과 엮이는 일 자체를 그리 즐거워하지 않던 내가 바람 맞지 않던 그런 근무 환경을 되찾은 것이다. 옥상들 체크 다 했고 소화전이랑 전기시설 다 확인했고 오케이. 손전등을 비추며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던 사이 난 어느새 마지막 확인 장소인 부진의 주차장과 놀이터 시설을 점검했다. 간혹 동네 사람 좋은 게 뭐냐며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돌아야 하는 코스였다. 다행히 오늘 밤에는 입주민을 제외한 무단 주차권은 없는 듯 했다. 구색 맞추기용 놀이터야 어차피 전 세대에 걸쳐 애라고는 단 3명뿐이니 지난 몇 개월간 새 것이나 다름없지. 어? 그런데 순간 내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백이동과 백삼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성인이라면 통화라도 하러 나왔나 했겠지만 그네를 끼익끼익 타고 있는 것은 멀찍이서 봐도 어린아이의 형상이었다. 검정색의 똑단발에 하얀 셔츠와 검정색 멜빵 치마, 앞코가 가로등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니 신발은 아마도 에나멜 구두.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가까이 가면서도 난 어째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물론 전 세대의 모든 입주민들을 모조리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명 없는 아이들은 대충 면면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런 10살 가까이 돼 보이는 애는 없었던 것이다. 아가야, 여기서 뭐하니? 일부러 경비원용 모자가 잘 보이게 눌러쓰고 그렇게 말을 걸자 아이는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앞머리도 뒷머리처럼 일렬로 처진 데다가 환한 백열등 불빛 탓인가 묘하게 창백한 얼굴이 신경 쓰였다.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날 한번 쓱 보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려. 어? 너 여기 살아? 응. 뜻밖의 대답이었다. 이런 또래의 아이가 살았던가? 이사를 왔나? 그럼 출입대장에 남을 텐데. 머릿속을 뒤적거려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후보로 떠오르는 집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도 아이의 풀죽은 움직임이 영 마음에 걸려서 난 서둘러 말을 이었다. 누구 기다리는데? 엄마? 아빠? 배고파. 생뚱맞은 대답. 그러고 보면 요맘때 애들은 말에 두서가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 난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입주 경비원은 나뿐이어서 종종 순찰에 밀리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잦은지라 항상 간식거리를 챙겨두는 편이다. 다행히 주머니 속에서 자그마한 초코바 하나가 손에 잡혔다. 자, 이거 먹을래? 아이는 내가 내민 초코바를 내려다보다가 모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묘하게 밋밋하고 음영이 없는 얼굴. 그러나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아이가 내게 되물었다. 먹어도 돼? 그럼 다 먹어도 돼. 진짜? 알았어. 밝아지는 아이의 얼굴. 그러나 아이는 내 손에 들려진 초코바를 잡는 대신에 그네에서 불쩍 뛰어내리더니 천진하게 웃으며 아파트 안으로 달려갔다. 놀이터와 바로 마주하고 있던 백이동 쪽으로. 꼬마야, 놀란 내가 마주 달려가 봤지만 기이하게도 아이의 자취는 사라진 뒤였다. 오토센서로 작동하는 복도등이 전멸하고 있는 곳은 내가 들어와선 엘리베이터 앞에 것뿐인데 그새 꺼졌을 리도 없고 계단으로 올라갔다면 계단등이 켜졌을 텐데. 복도에 서서 좌우를 둘러봤지만 아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난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천천히 아파트로부터 빠져나왔다. 경비실로 돌아와서 찬찬히 아파트 주민대장을 훑어봤지만 역시나 백이동에 어린아이가 사는 집은 없었다.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요즘 내가 기가 허해서 헛걸봤나? 밤사이 잠은 오지 않았으나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혹시나 싶어 백이동 내부를 순찰해본 나는 결국 별다른 수확 없이 경비실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그 미친 영감탱이와 신경전을 하는 통에 어지간히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이상한 헛것을 봤담. 오후 동안 일을 처리하면서도 난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심심풀이로 보던 TV나 인터넷에서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좀 웃기기까지 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 퇴근하시나 봐요? 나는 창문을 두드리며 인사해오는 젊은 부인에게 인사를 했다. 아마 102동 501호. 남편은 중사고 본인은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깨가 쏟아지는 신호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시샘을 받을 정도로 인고 부부다. 특히 부인의 성격이 참 좋아서 종종 내게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통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반대편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자,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그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은 어제의 그 아이. 난 순간 흠칫 놀라 몸을 뒤쪽으로 뺐다. 안녕하세요. 잘못 본 게 아니다. 묘하게 부은 듯이 이목구비가 밋밋한 얼굴. 옛 시대의 소학교 학생처럼 똑단발로 자른 머리카락. 입고 있는 옷까지도 어제와 같은 바로 그 아이였다. 난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주걱거리고는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어? 저기, 그 아이가 그 집 애였나요? 어머? 부인은 별 희한한 소리도 다 듣는다는 듯 생경한 표정으로 답했다. 벌써 몇 달째 보는데 아직 기억 못 하세요? 아, 서운해라. 부인은 장난스럽게 나를 질책하고는 천천히 아이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섰다. 내 기억대로 백이동의 그 문으로.
난 혼란에 빠졌다.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그들이 엘리베이터 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진 후였다. 부인의 말이 저녁 내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달째 본다고? 난 바보가 아니다. 심지어 저 집의 남편이 아직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중형차가 아니라 소형차를 구매했다던 얘기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하지만 부인의 태도는 장난이라 보기엔 너무나 당연스럽다는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대체 뭐지? 내가 뭐에 홀린 건가? 아니면 저 부인이? 내가 넋이 나가 있던 사이 퇴근 시간이 되자 속속 부대에서 사람들이 복귀했다. 습관처럼 주차장으로 나가 차량을 인도하면서도 나는 통제되지 않는 의문에 휩싸여 정신이 없었다. 오죽하면 바로 옆까지 다가온 누군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저씨, 괜찮으세요? 예. 내 어깨를 짚는 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자는 피곤해 보이니 적당히 하고 들어가 쉬라며 빙긋 웃어 보였다.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던 나는 문득 뒤돌아선 사내의 등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남자는 아까 들어간 부인, 즉 백이동 501호의 남편이었다. 저기요. 예? 왜 그러십니까? 혹시 댁에 아이가 있나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환한 헤드라이트가 사내의 얼굴을 비췄다. 참 생뚱맞다는 듯 어색하고 모연한 표정. 그러나 사내는 곧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에이, 섭섭하네. 벌써 몇 달이나 보셨는데. 남자가 사라지고도 한동안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주차장을 서성였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하지만 마치 악질적인 속임수 카메라에 당한 것처럼 도무지 생각이 헝클어져 정리가 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일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저녁 순찰도 걸은 채 경비실에 틀어박히는 꼴이 되었다. 멍하니 배기동을 올려보고 있던 그때 내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등이 켜진 것이다. 시계를 보니 지금은 새벽 2시 반. 누군가 움직일 만한 시간이 아니었다. 남편들은 전부 군인인데다가 아내들도 그들과 주기를 맞추다 보니 새벽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한 아파트다. 내 눈이 통유리로 돼 있는 4층의 엘리베이터 복도로 향했다. 그리고 내게 보인 것은 그 아이였다. 여전히 복장도 차림도 그대로인 그 아이는 마치 춤을 추듯이 좌우를 여기저기 살피다가 4층의 한쪽을 향해 천진하게 달려나갔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빠져 잠시 이마를 짚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마치 뱀 같은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감각에 오한이 치밀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밤. 나는 다른 어떤 일과도 무시한 채 그저 백이동의 정문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종종 인사를 건네는 입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침이 지나 정오가 다 되도록 의자에 앉아 가열찬 시선을 꽂아두었던 나는 결국 열쇠 뭉치를 집어들고 아파트 안쪽으로 향했다. 제발 내 짐작이 틀리기를, 뭔가의 착각이기를, 그 빌어먹을 노친네와 씨름하는 사이 내가 병든 것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열쇠를 꽂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간 501호의 열린 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었다.
실내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하얗게 도배된 벽, 매끈한 장판. 마치 내가 이곳에 첫 방문자인 것 같았다. 간신히 문을 닫고 나왔지만 기어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직후 나는 호흡을 가다듬을 수 없어 헐떡거렸다. 하늘이 뱅뱅 돌았다. 후회하지 말라던 노인의 얼굴, 먹어도 되냐고 묻던 천진난만한 목소리. 뱀신이 살고 있다. 윤영기의 모빌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리석 바닥. 끊기듯이 의식이 수면 아래로 침몰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어머, 어떡해.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혼몽한 정신을 헤매이던 나를 깨우는 소리. 나는 그새 저물어 현관 안으로 붉은 빛을 쏟아넣는 해를 보고는 버뜩 몸을 일으켰다. 주변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내게 괜찮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아직도 가쁜 숨을 가라앉히지 못한 몸이 경련을 하듯이 크게 숨을 들이키고 내뱉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식은땀이 번들거리는 이마를 훔칠 새도 없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의 전화를 막았다. 묘한 창피함 때문인지 그토록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있었음에도 뺨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 같다. 진짜 괜찮으세요? 아직 얼굴이 빨간데? 안 그래도 남편이 아침에 아저씨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속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나는 흘리듯이 대답을 남기고는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쳤다. 그 와중에도 내 눈에 띄었던 것은 나를 걱정하듯이 눈썹을 모은 403호의 부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날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였다. 소란스럽게 떠드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단지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씩 웃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올렸다. 쉿. 검지손가락이 그 얇고 새빨간 입술 위에 얹힌다. 나는 서둘러 짐을 쌌다. 남은 1개월 반 따위 알게 뭐야.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 알바가 아니야. 난 살아야겠어. 나는 이 빌어먹을 일과 관련이 없다. 나는 여기 살지도 않고 집에는 이제 겨우 결혼 1년 차인 부인이 기다리고 있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남아있는 현기증이 머리를 급습하고 개어낼 것 없는 속에서 쓴물이 올라온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양말이나 속옷 따위는 대충 내팽개치고 옷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챙겨 가방을 채웠다. 참다 터뜨린 울음은 도저히 멎을 줄을 모르고 내내 뺨을 흘렀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사라질 요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새벽이 다가왔고 몇 번이나 때를 기다렸던 나는 천천히 경비실을 나섰다. 문득 고개를 들어올리자 4층에서 켜진 복도등이 보였다. 정해진 수순처럼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의 등이 켜지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어떻게 그 동네를 탈출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매표소 직원을 죽일 듯이 닥달하고 몸을 숨기듯 새벽버스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을 것이다. 난 그동안 내내 끝없이 되뇌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야. 그렇게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나는 제 다음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나의 단란한 집을 마주볼 수 있었다.
뺨을 짓무를 듯 흘러내리던 눈물이 간신히 멎었다. 천천히 자그마한 빌라의 계단을 오른다. 그리고 익숙한 철문. 용케 까먹지 않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의 냄새와 온기가 훅 풍긴다. 어머, 여보. 아직 올 때 안 된 거 아니었어? 놀란 토끼 눈을 한 아내가 현관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왔다. 뭔가 더 무리르던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는 뭔가 심각하단 것을 알았는지 그저 내 손을 마주잡았다. 난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그저 아내를 끌어안는다. 아내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다만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다친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어? 말해봐.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 난 여전히 대답하는 대신 그저 힘껏 품 안의 온기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리에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 난 잠시 소스라치게 놀랐다가 곧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쪼그리 앉았다. 작디작은 사람 그림자가 천진난만하게 마주 웃으며 날 반기고 있었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딸의 똑단발이 고개짓을 따라 춤추듯 흔들린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딸의 차가운, 마치 뱀의 비늘과 같은 그 뺨을 쓸어주며 난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야, 진짜 이 근처에 떨어진 건 맞아? 마지막 촬영 장면 보면 여기가 분명하긴 한데. 나는 말끝을 흐렸다. 동아리 부장인 현규가 인상을 쓰며 머리를 북북 긁었다. 그야 속이 쓰릴만도 하다. 간신히 타낸 쥐꼬리 많은 동아리 예산을 모두 투자해 만들어진 드론이 그 기념비적인 전여비행을 시도하자마자 추락해 사라진 것이다. 이래서야 다음 기 예산 추진은커녕 당장 내일부터 동아리 존립이 위험할 판이었다. 야, 그 영상 다시 틀어줘봐. 드론의 GPS와 연동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몇 번이나 조작해보던 현규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심드렁한 얼굴을 하고 이미 몇 번이나 반복 재생한 그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웠다. 드론을 출발시키는 얼간이 같은 나와 현규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고 전기 모터의 소음과 함께 하늘로 떠오르는 화면. 단풍이 든 산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넓은 시야와 평범한 숲의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곧 뭔가 문제가 생긴 듯이 가벼운 동체의 파쇄음과 함께 급격히 고도가 하락하는 화면. 드론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추락한 드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나무에 기대어 뒷모습만이 얼핏 보이는 여성과 그 앞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는 듯한 남자의 실루엣이 끝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GPS가 끊긴 건 이 산이야. 올라가 봐야겠는데. 아우, 미치겠다 정말. 야양할 만한 장비도 안 가져왔는데. 현규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는 해를 보며 푸념을 했다. 도심지에서는 드론 운행 제한이 있는지라 이런 한적한 곳까지 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차라리 어딘가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 운행해 볼 것을.
부품들의 성능을 시험해 보겠다고 굳이 도시 외곽까지 나온 참이었다. 그리 높은 건 아니라도 산은 산이었고 이런 곳을 뒤지려고 들었다간 이미 오후에 접어든 시간상 단숨에 해가 지고 말 것이다. 한참이나 옥신각신 서로를 비난하던 우리는 결국 드론을 회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름도 모를 이 낯선 산은 생각보다도 험준하고 오르기가 어려웠다. 애초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 드문 곳이라 그런지 등산로도 없어서 숫째 네 발로 기듯이 올라가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드론이 촬영하던 영상은 마지막에 흐릿한 화면을 제외하면 모두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라 탐색에 참고할 만한 건 로스트 직전의 GPS 코드뿐 특별히 찾기 쉬울 법한 포인트라고는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산속에 적어도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 어쩌면 사람의 흔적을 쫓아가면 마지막 장면의 인물을 만나 길 안내를 부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야, 여기 발자국 있다. 현규가 소리친 곳을 향해 가보자 얼마 전에 찍힌 듯한 선명한 운동화 자국이 보였다. 대충 우리의 발로 가늠해 보니 사이즈가 제법 큰 것이 아마도 영상 말미에 웃고 있던 그 남자의 발자국인 것 같았다. 단서가 보이자 물 한 병 들고 오지 못한 산행임에도 그럭저럭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해가 눈에 띄기 기울지 않았으니 어쩌면 밤이 되기 전에 드론을 찾아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야, 근데 참 타자도 좋다. 어? 뭐가? 아니, 마지막 영상 화면 말이야. 딱 봐도 프로포즈 중인 거잖아. 현규가 이죽거렸다. 과연 반쯤 잘리긴 했어도 남녀의 형상을 생각해보니 그런 구도였다. 아무리 봐도 여자의 키가 너무 크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귀가 맞아떨어진다. 나무에 기대어 선 여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남자. 아마도 웃으며 반지를 꺼낸 거였을까? 그러게, 부럽구만. 누구는 이 주말에 텁텁하게 남자놈이랑 산이나 타고 있는데 말이지. 누군들 좋아서 이러고 있겠느냐 말이지. 젊은 날을 기계와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로선 부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짐작이 틀리지 않은 듯 슬슬 눈에 익은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숲의 풍경이란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상공에서 보던 각도가 있으니 그럭저럭 길을 분간할 만큼은 되었다. 곧 GPS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곳까지 오자 목적지가 거의 손에 잡힐 듯 했다. 나보다 앞서 걷던 현규가 아타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야, 저기 있다. 현규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자 숲을 한 구석에 긁히고 부딪힌 자국이 선명한 드론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흙을 털어내고는 면밀히 드론을 살피던 현규가 곧 환하게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생각보다 크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드론이 보냈던 영상처럼 공터 비슷하게 사이가 널찍한 관목들 사이로 유독 크게 솟은 나무가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현규가 입가에 손을 올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야야, 아직 그 사람들 있나 봐. 방해 안 되게 후딱 내려가자. 현규의 손가락이 향한 그 방향을 바라보자 드론의 영상에도 찍혀있던 그 여자가 아직 나무에 기대어 선 모습이 보인다. 변죽좋게 웃으며 걸음을 옮기는 현규를 따라가려던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야,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이다.
드론이 추락한 것은 못해도 3시간 전이다. 그리고 여자의 자세는 물론 자세히 찍힌 건 아니었지만 대충 보기에도 영상과 똑같다. 3시간 동안이나 산속에서 똑같은 자세라고? 내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현규가 조심스레 나무로 다가간다. 분명 아무리 목소리를 낮췄더라도 우리가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법도 한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다가간 소리가 들리고 있을 텐데 여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여자에게 다가간 현규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가늘게 떨리는 팔로 여자를 가리키며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황급히 다가선 나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푸른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여자의 목에 굵직한 밧줄이 감겨 나무에 걸려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산을 올라오면서 보았던 그 발자국은 명백히 남자의 것임이 분명한 큰 발자국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마침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던 듯 깊게 패인. 나는 영상에 찍혀있던 남자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자각했다. 우리의 드론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영상은 여느 커플이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여자의 시체를 자살로 위장해 숨기고 있던 어느 미친 남자의 범행 현장이었던 것이다.